반갑습니다. 네, 소개받은 랩 2050의 윤영중입니다. 저는 오늘 있는 이제 기후재정 연속 토론회의 공동 주관을 맡고 있는 랩 공동 주관을 또 맡고 있고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발제를 맡은 랩 2050의 윤영중입니다. 네, 오늘 제목은 일몰 연장 대신 개편이 필요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이미 올해 이제 2025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한 부분을 아주 짤막하게 일몰 연장하겠다라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몰 연장 대신 우리가 좀 다른 개편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그 주제는 기후재정 내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일단 오늘의 토론회가 연속 토론회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차 토론에서는 기후 예산의 현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두 번째 토론에서는 원래 기후 세제를 보려고 했지만 기후 세제에 좀 포괄적으로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제도들을 이제 살펴보고, 모든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후 재정을 말하는 그 목적은 그 연속 토론회 3회까지 진행되는데, 기후 재정을 말하는 기본적인 목적은 우리가 기후 위기를 대응을 요구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고, 최근에는 그 목소리들이 굉장히 절실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헌재에서 상당히 기념비적인 결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무언가 많이 미흡하고 미진합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비춰서 그것의 제도화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제도화의 수준에서 정말 중요한 제도가 바로 정부에 있어서는 재정입니다. 재정에는 당연히 조세, 예산들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후 재정의 정의도 살짝 하고 들어가면요, 일단 재정의 정의라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사실 재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기후 재정은 기후와 관련된 그 재정의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제도들을 더 고려해 볼 때 조금 더 엄밀하게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비현실적인 가정이지만 뭐 배출권 거래제를 100% 무상 할당한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는 아무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나 규제까지도 우리가 포함을 한다면은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탄소가 배출하는데 드는 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부의 모든 정책들을 기후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야별로 나누자면 기후 예산, 기후 조세, 그리고 탄소 가격 정책. 탄소 가격 정책을 기존에 정의하는 것과 또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우리가 그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토론회, 2차 토론회, 3차 토론을 계속 열어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후 재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다면은 탄소 가격 정책의 측면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우리가 오늘 논의를 살펴보면요, 탄소 가격 정책은 사실 뭐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 온실가스의 가격을 적용하는 정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고, 뭐 경제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경제 활동의 부정적인 외부 효과, 당연히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환경 오염이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탄소 배출을 내재화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로 전가시키는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종의 피구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탄소가 그 사회에 미치는 사회적 비용을 아주 정확하게만 특정할 수 있다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제적 요인이 확실하게 제고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탄소가 사회적인 그 어떤 비용을 부과시키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아직은 연구마다 제각각이고, 아직 근본적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를 하나 제시하기보다는 하나의 연구를 제시하면 588개의 추정치 를 가져왔는데요. 이 추정치 보면 톤당 평균 가격을 196달러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소세 한 2년 전에 상당한 논의 있을 때도 1톤당 50달러 부과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사실 불과 상대 10년 전의 연구인데도 그때도 200달러에 가까운 가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발제를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가져왔습니다.
기후 조세는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 기후 조세라고 사실 표현하기에도 지금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탄소 가격에 뭐 예를 들어서 가격, 비용을 부과하는 그런 조세 제도의 전체 규모에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가, 그리고 탄소 배출의 비용을 부과하는 성격의 정책임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그 목적을 사람들이 그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지도 않고 탄소 가격 정책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세로도 분류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또 세수입을 어디에 써야 하는가, 아까 이제 김성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의 세수입은 상당히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기후에 친화적이지 않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금을 부과하는 목적이 있으면 목적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은 다 부과하는 목적이 있죠. 예. 목적세는 세금의 용처가 정해져 있는 게 목적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목적세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런 질문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통세와 에너지 환경세는 계속 동행해야 하는가, 이게 처음에는 교통세로 도입이 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개편되고서 2006년도에 개편되었죠. 2006년도에 개편되고서 지금까지 계속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동행하는 것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탄소 가격에 영향을 미치려면 말 그대로 탄소 가격을 사람들이 인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그거는 가격 시그널링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걸 강화하려면 과연 그 지금 하고 있는 물가 대책인 유류세 인하는 과연 유효한 대책인 것인가, 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정부가 그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여러 아쉬운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탄소세로의 개편에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문재인 정부가 좀 놓치지 않았는가. 지금이라도 상당히 늦었는데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탄소세로의 개편을 우리가 기대하기는 굉장히 난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안도 탄소세로의 개편을 당연히 해야 하지만 그래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좀 가능한 수준의 대안들을 한번 제시하는 걸 중점적으로 제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2024년에는 어떤 실현 가능한 개편안을 제시해야 하는가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대해서 제가 벌써 5분을 사용했는데요. 그래도 그 교통에너지 환경 세목이라는 것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을 중심으로 정말 간략하게 한번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크게 두 가지 품목에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휘발유고요, 다른 하나는 경유입니다. 아주 분명하죠. 모두가 알고 있는 품목들입니다. 근데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세제가 그 전에 없었는가?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특별소비세가 있었고요. 특별소비세가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네, 특별소비세 처음 예전에 이제 그 제정됐을 때 법률이죠, 아마. 예, 그때 이제 신규 제정 이유, 그리고 이제 개별소비세로 개정됐을 때의 이제 제정 이유들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제정 이유를 가져온 것은 좀 자세히 보면요, 글씨 잘 안 보일 텐데, 개별 품목에 부과하는 교정세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도록 특별소비세의 명칭을 개별소비세로 바꾸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더 밑에 이제 그런 재정 이유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사실 뭐 시간이 더 있으면은 그동안 특별소비세는 그 어떤 품목에 당연히 소비를 줄이기 위한 목표였지만 주로 사치품이 대상이었습니다. 이런 사치품 좀 줄여야 된다. 우리가 사치품을 뭘로 보는가에 대한 시대적 인식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가정 내에 있는 대부분의 전자제품들이 예전에는 다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었는데 요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근데 이제 개별소비세로 전환이 되면서 사치품 억제보다는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자동차와 유류 등의 소비를 억제하는 교정세, 코렉티브 텍스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교정세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의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은 교정세이고요. 그리고 이 교정세의 품목들의 소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개별소비세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개별소비세가 개정되기 이전에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처음에 교통세라는 이름으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4년에 이제 일단 교통세로 제정이 되었는데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될 계획으로 제정되었고요. 교통세의 제정 목적은
일단 그 간략한 약사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항상 기사에 이번에도 또 일몰 연장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무려 7차례나 원래는 한시적으로 도입됐고 그리고 이제 폐비지 법률까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7차례나 일몰 연장이 되어 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태까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지금까지 논란이고 또 올해가 8번째로 일몰 연장이 될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그래도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그 목적에 맞게 일부는 개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오늘 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교통세는 처음 도입될 때부터 목적세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목적세이고요. 목적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이 있는 세금이 아닙니다. 당연히 세금은 다 목적이 있죠. 용처의 목적이 있는 세금이 목적세입니다. 그래서 개별소비세는 목적세가 아니고요. 특별소비세도 목적세가 아닙니다. 근데 교통세는 목적세였습니다. 왜 목적세였냐면은 여기 교통세의 첫 1조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 및 도시, 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 우리 국세 중에 목적세는 3가지밖에 없거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리고 농특세라고 표현하는 농업 관련된 세금, 세 번째는 교육세,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한시적인 도입을 하였었고요. 2006년도에 이제 개정을 할 때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로 개정을 하면서 교통시설에 대한 확충뿐만이 아니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이 목적세, 특히 교통세의 목적세의 취지는 바로 이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도로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도로를 만드는 비용을 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를 조세에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지금으로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합니다. 여전히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대로 적용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수익자 부담의 원칙대로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적합한 방식일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거와는 그 목적이 달라졌고 그 목적이 굉장히 어색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적과 취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문제이고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그렇다면 이게 그렇게 시시한 세제가 아닙니다. 이게 이번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유류세 인하를 해줘서 그렇지 인하를 해주기 전까지만 해도 4번째 세목이었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이제 재벌 중에서 이제 갑자기 상속세를 많이 내는 분이 계셔가지고 상속증여세가 4번째 세목으로 치고 올라왔는데요. 그 전까지는 4번째 세목이 거의 부동의 4위가 교통에너지 환경세였고 이 4위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1, 2, 3위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어요. 예,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3대 세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3대 세목을 제외한 그냥 부동의 1위 세제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세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2년에서 뚝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이 유류세 인하의 그런 효과입니다. 시간이 이제 9분 남았는데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일단 현행 에너지 세제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주 누더기처럼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에 부과하는 세금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개별소비세가 휘발유 경유 이외의 세금 이제 에너지원에는 부과가 되고 있고 이거 말고도 각종 부담금, 기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도 또 다 부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탄소 가격 정책으로 사실 기능을 하려면은 우리가 이거를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야 된다. 우리의 기후를 위해서 이런 느낌을 받기 위해서는 좀 세제가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썰택스라고 부가가치세 부가세가 아니라 부과되는 세금 썰택스라고 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주행세랑 자동차세의 주행분과 교육세까지 더 같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누더기 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썰택스는 교육세 15% 그리고 자동차세 주행분은 교통에너지 환경세 26%가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마 2년 전에 우리가 세법을 개정해서 이 탄력세율을 되게 적용을 했었는데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탄력세율에 대한 내용일 텐데 네.
요건 전체 아까 세목에서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차지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고요. 저기 왼쪽에 보면은 저기 밑에쯤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여기 2024년도 예산 기준에서 15조 3조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편입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요것뿐만 아니라 부가세로 부과되는 그 교육세와 자동차세 주행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가세 때문에 사실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에 금융투자소득세도 사실 개혁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농특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런 목적세가 있으면 사실 그 목적세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 집단들이 생기기 때문에 쉽게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교통에너지 환경세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잡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걷어낼 필요가 있고요. 심지어는 이거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이상민 연구위원이 좀 주장하시는 건데 그 기재부가 교통에너지 환경세에 굉장히 반대하는 이유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이게 목적세가 폐지되면요. 그 우리의 조세 구조의 내국세의 일정 비율은 자동으로 그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 교부금으로요. 내국세의 19.24%가 가게 되어 있는데 이게 폐지되면 15조 세수가 그대로 내국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한 여기 이 비중만큼 바로 또 지방으로 가게 되겠죠. 거의 절반 가까이 6조 7조가 이제 바로 지방으로 가야 되고 기재부가 사용할 수 없는 돈이 되기 때문에 기재부가 극렬 반대한다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이제 주장하는데 사실 저도 이게 상당히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재부 담당자가 오셨으면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중에 하나가 탄력세율입니다.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원래 세율은 조세로 정해야 됩니다. 근데 탄력세율이라는 것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 세율을 좀 변동시킬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왜 있냐면은 사실 유류라는 거는 가격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이제 유연하게 좀 변동시켜주고 또 물가 대책으로 써야 되는 그런 측면들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력세율을 해줬었는데 이거를 한시적으로 또 30%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난번에 이제 세법 개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이상으로 해다가 지금 다시 조금 줄어든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이 유류세 인하가 아마 네 번째로 유류세 인하를 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되게 아주 자동적으로 자주 나오는 정책처럼 보여지는데 사실 그렇게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네 번째 유류세 인하의 국면이 무려 2년 넘게 역대 최장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탄력세율 때문에 이 유류세 인하로 인해서 탄소 가격 정책의 취지가 굉장히 정면으로 어긋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석유 가격이 오르면 그것 때문에라도 소비를 줄일 텐데요. 근데 유류세를 물가 대책으로 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가격을 줄여서 더 소비를 장려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좀 유연한 또 새로운 전략들을 좀 짤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른 발제자께서도 좀 지적을 해주시니까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안도걸 의원께서 유류세 감면액을 총 13조 3조 원 정도로 추계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좀 과소추계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썰택스 부가세가 있습니다. 교육세랑 자동차세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요 표 항목에.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면 당연히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연간 한 8조 넘게 그 정도 가까이 유류세가 지금 인하가 되고 있는데 과연 이 정도로 인하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이제 그 인하하는 것 대신에 과연 어떤 정책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그 인하된 금액만큼 실제 가격에 반영되는 비중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인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전향적인 교통 정책이나 또 그런 이제 기후 대책 같은 거에 좀 쓸 수 있는 방안들도 당연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류세 여러 가지 국제 비교 같은 것들 해왔는데요. 이건 한번 자료를 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류세 인하도 당연히 지금 공급발 인플레이션 국면이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유류세 인하를 해오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 우리만큼 인하한 국가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큼 길게 또 우리만큼 큰 폭으로 지속해오고 있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사실 정부가 물가 때문에 욕을 많이 먹는데요. 한국은행이 사실 물가 주무기관인데 사람들이 물가 때문에 화나면은 한국은행을 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욕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물가 때문에 여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마땅히 정책을 다루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가 대책을 기재부가 쓸 수 있는 게 마땅히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가 마치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그런 정책인데요.
특히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뭐 유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요. 우리가 CPI도 정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수치잖아요. 성장률이랑 CPI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CPI를 조금 감수하더라도 유류세 인하를 좀 덜 하고 거기에 다른 돈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요. 처음에는 전액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목적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 쓰고 있느냐? 처음에는 전액 교통시설 특별회계 말씀하신 대로 그 도로를 만드는데 대부분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2006년도에 법도 에너지 환경세로 이제 개편이 되면서 환경개선 특별회계, 뭐 지역발전 특별회계, 여러 특별회계들이 같이 이제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14년과 19년 사이에는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목적세라면서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최근에 일몰 연장 시에는 그 기후 대응 기금에 넣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넣었고요. 7%. 하지만 이것도 지난 우리 1차 토론회 때 여러 얘기가 나왔고 오늘도 나오겠지만 여러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연 이제 여전히 제가 아까 목적을 한 4가지 정도 나열했잖아요. 근데 4가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목적의 진짜 진정성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려면 돈을 어디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돈을 70%에 당연히 여전히 교통시설 특별 회계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제도는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아니라 교통에너지 환경세 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제도를 교통 에너지 환경세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돈을 쓰는 용처를 바꿔야 합니다. 자, 개편 방안 지금 제가 거의 한 2분 남은 것 같은데요. 네, 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부가 아주 성의 없게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기후대응기금의 2배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내용조차 지금 뭐 세법 개정안 내용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후대응 기금도 지금 뭐 배출권 거래 개혁도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시겠지만 거래 가격 하락과 유류세 인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예상한 것보다도 계속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가야 할 길은 탄소세로의 전환이고 사실 우리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학계에서는 탄소세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환경에 그 영향을 주는 영향을 고려해서 세율체계가 마련되지 않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유가 더 낮습니다. 세율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에 더 악영향을 주는데. 그리고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화석 연료 중에 휘발유 경유만 부과를 하고 있고요. 다른 거는 굉장히 복잡한 다른 세금 체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원화된 또 이제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여러 연료들을 일원화되고 그 비율에 맞게 해야지만 탄소세로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CBAM이라고 불리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에도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세로의 전환이 당연히 검토되어야 되고요. 오늘 이제 토론도 해주시는 김병건 소장님이 이전에 이제 제안한 안도 있고 또 민주당에서 제안한 안도 여러 안들이 있습니다. 그 안들이 뭐 좀 논의가 되다가 말았는데요. 그 논의가 좀 더 고도화되면서 탄소세로의 전환을 사실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사실 그것이 좀 난망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실현 가능한 안들 위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세와 관련된 논의들 상당히 있었고 또 국제적으로는 이미 탄소세를 많이 도입했습니다.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 같이 병행하고 있는 나라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국회에서 3가지 정도 법률이 발의되었었고요. 또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개편 목적을 좀 다시 잡자. 탄소세 도입은 솔직히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일몰 연장 논의에 반영시킬 수 있는 수준의 개혁 시나리오를 좀 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에너지 세제, 교통에너지 환경세 10조 조금 넘는 수준, 그리고 다른 에너지에 이제 제세 부담금까지 다 포함하면 25조 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우리가 근데 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에너지 세제의 환경세의 부과 목적이 세수입 확보일까요? 세수입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하죠. 세수입 하나 0이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목적한 것을 이루기만 한다면 이것의 목적은 세수입 확보가 아닙니다. 목적이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탄소 가격을 고려해서 세수입을 얼마 정도의 수준으로 가져갈 것인지 또 앞으로 이것들의 정책의 설계와 유인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목적세로 가져갈 필요가 있는가? 왜냐면은 우리가 모두가 정말 기름을 적게 사용하자 해가지고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세수입이 갑자기 2조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2조가 됐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세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걸로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후에 2조만 써도 되는 상황일까요?
아니죠. 우리 기후에 지금 2조가 아니라 20조, 40조, 50조를 더 써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돌 적게 거친다고 그만큼 책정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목적세로 한다고 해서 더 책정할 수 없느냐, 그게 제한적이냐,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목적세가 있으면 목적세에 맞게 사실 그 일반 회계로 전입되는 측면에 제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목적세의 목적에 부합하지가 않거든요. 여전히 그 교통시설을 확충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니라 이제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우리가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부담을 주는 만큼 그 목적에 부합하게 이제 세금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장기적으로는 목적세가 아닌 보통세로의 이제 그런 일반세로의 개편이 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이번에는 뭐 그것까지 논의하기 쉽지는 않으니까 좀 교통세를 분리하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교통세에 사실 이제 교통시설 특별회계로의 편입을 교통세로 일원화하고요. 교통세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사실 뭐 상당히 쉽지 않은 논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좀 한번 해볼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서 그 또 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금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친환경차들은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친환경차들도 당연히 도로나 교통시설을 이용하고 있죠. 그래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과세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세 부담을 높게 가져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그 다음에도 얘기를 할 텐데 그 세수입의 68%가 여전히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입되고 있다. 그리고 그거는 오히려 탄소 배출을 부추기고 있잖아요. 자동차를 더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기름에 세금을 부과해서 자동차를 더 사용하라는 쪽에 돈을 쓰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거는 만큼은 우리가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통세로의 개편을 분리를 하게 되면요. 교통세로의 아주 일정 비율만 교통시설 특별회계로 전입시키고 그리고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쓰자라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세로 뭐 하는 부분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그 소멸을 위한 세금이다. 이거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세금이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나리오 1도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2는요. 이게 그 시나리오 2는 이제 유류세를 너무 습관적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물가 대책의 불가피성이 있으나 좀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좀 덜하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 용처 배분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중에서 저는 교통시설 특별회계의 비중을 절반 이하로 당연히 확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반 이하로 줄일 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당연히 기후대응 계금의 비중을 확 늘려야겠죠. 근데 그거 말고 그 탄소 가격 유지 기금이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탄소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용처에 그 기금을 배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이제 그 취지이고요. 이게 그 과거 정의당의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뭐 취지랑도 상당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때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용처와도 거의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탄소세 도입 시 또 교통에너지 환경세 등의 안 좋은 단점 중에 하나는 역진성이거든요. 역진성을 완화하는 형태의 그런 이제 설계를 해서 어떻게 보조금으로서 바우처 보조금 사실 그 우리가 논리적으로 잘 그 말이 되는데 대중적으로 잘 설명할 수 있다면은 탄소세 탄소 배상도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탄소 가격을 유지시킬 수 있는 용도에 활용해서 유류세 인하도 좀 이제 제어하고 그리고 상당한 이제 유류세의 세부담 수준을 유지시키는데 활용하도록 하자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분 구조를 68% 현재 교통시설 특별회계 한 절반 이하로 낮추고 38% 그리고 기후대응 기금을 20%로 높이고 탄소 가격 유지 기금을 도입하고 나머지를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하던 것들에 이제 하거나 좀 다른 일반 회계로 전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그 점진적인 개혁 방안을 이번 국회에서 세법 개정 때 논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 플랜 1.5의 권경락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배출권 거래제 그 정상화를 위한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이고요. 특히 이제 배출권 거래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한 73%를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면 2030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더 나아가서 탄소 중립은 달성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라는 인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특히 이제 환경부 소관 제도이고 또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배추권 거래제가 지금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느냐를 보려면 단적으로 가격을 보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그 우리나라에서 거래되는 그 배추권의 이제 시장 거래 가격인데요. 지금 최근 가격으로는 1톤당 9,000원 정도 됩니다. 다른 국가의 이 배추권 거래제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국가의 이제 가격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심지어는 중국에서 지금 배추권 거래제 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거래되는 배추권 가격보다 낮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환 부분이랑 산업 부분에 부과되는 이 감축 압력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 배추권 지금 거래되고 있는 배추권 가격이 왜 이렇게 낮냐라고 하는 거는 비단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요. 이 배추권 거래제가 2015년부터 이제 박근혜 정부 때죠. 그때 시행이 되어 왔는데 1차 계획 기간 2015년부터 계속 누적이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1기 때 굉장히 완화된 기업들의 이제 부담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완화된 총량을 설정을 했고요. 또 이제 그 배추권 거래제라고 하는 이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감축한 실적들이 있으면 다 가져와 봐라. 여기 다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제 조기 감축 실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제 널널하게 인정을 해줬다든지 또 이제 과잉 할당된 배출권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다음 이행년도나 다음 계획 기간으로 계속 이제 이월이 되는 문제들 또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이제 침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지금 1톤당 한 9,000원 정도 수준에서의 이 배출권 가격이 형성되는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단적으로 2018년에 국가 배출량 그때 이제 저희 국가 배출량이 이제 피크를 찍었죠. 7억 2,700만 톤이었는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10% 줄었습니다. 근데 동일한 기간 동안 ETS의 배출량은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냐? 5%밖에 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는 10% 줄었는데 ETS에 포함되어 있는 발전소라든지 기업들은 5%밖에 안 줄인 거고 상대적으로 이 감축 부담을 덜 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대표적인 사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사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정부가 이제 기업들한테 이제 굉장히 많은 배출권, 공짜 배출권을 이제 주기 때문에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산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종의 제도의 사각지대 같은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포스코의 이제 사례를 좀 대표적으로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제 1차 계획 기간 2015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제 감축한 실적들을 막 환경부에 이제 제출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줄였는지, 진짜로 투자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900만 톤 정도가 이제 공차 배출권이 이제 부여됐고요. 또 이제 박근혜 정부 때 2016년 말에 우리나라 2020년 NDC가 한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NDC에 따른 이제 국가 배출 목표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배출 목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ETS에서 배출 허용 총량도 올려야 된다. 줄이는 게 아니고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이때 한번 또 보너스로 배출권을 줬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 이때 한 70만 톤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또 이제 포스코 에너지의 그 부생가스 발전소를 인수하면서 이 부생가스 발전소의 배출량과 굉장히 이제 테크니컬한 내용이긴 한데 부생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출량과 쉽게 말하면 포스코가 이 부생가스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카운팅되는 이 간접 배출 이 부분이 더블 카운팅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할당 취소를 환경부가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1,400만 톤 정도 이제 그 좀 초과이익 이제 발생했던 케이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쉽게 톤으로 말씀드리니까 이제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얘기해서 1톤당 10,000원을 잡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포스코 에너지 M&A를 통해서 포스코가 초과 이익을 얻은 것은 단순하게 계산해도 1,400억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그 결국에는 배추권 거래제에서 굉장히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이 오히려 남는 배출권을 팔아서 시장에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환경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원칙 중에 하나가 오염자 부담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오염자 부담의 원칙은 우리나라 배추권 거래제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 나온 이제 기사이긴 합니다만 상위 10개 기업 굉장히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3천억 정도를 시장에 판매를 해서 초과 이익을 챙겼다. 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흰남노 때문에 이제 공장 가동이 멈췄는데 그러면 미리 정부로 받은 이 배출권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부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팔아서 또 초과로 이익을 내는 이런 사태들이 반복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이 배추권이 계속 이제 공급 과잉이 되면은 이 배추권 거래제 자체의 문제,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굉장히 이제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왼쪽을 보면 기업들이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할 유인이 없습니다. 배추권 가격이 낮기 때문이죠. 그냥 시장에서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뭐하러 힘들게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를 하느냐. 그래서 국내 에스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절감 사업의 이제 전체 시장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고요. 또 유상할당 수입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잡아놓은 계획 대비 실제로 배추권을 정부가 경매로 내놨을 때 경매가도 낮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부가 경매를 취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계획했던 실적 대비해서 돈이 안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전에 잡아놨던 기후대응 기금의 아주 여러 그 세부 사업들은 진행을 하다가 예산 축소 때문에 취소가 되거나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을 시키는 것이죠. 이 와중에 그 작년에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현 정부에서 그 탄기본을 발표하면서 산업 부분에 그 감축률을 이제 완화를 시켜줬습니다. 원래 이제 지난 그 정부에서 설정한 산업 부분의 이제 감축률은 이제 14.5%였는데 요 내용을 산업계에서 계속 산업계랑 산업부가 같이 이제 한 5%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감축률을 14.5%에서 5%로 낮춰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종의 타협안으로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감축률이 11.4%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14.5%에서 11.4%로 감축률이 낮아지게 되면 이 감축률이 완화된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그 배추권 거래제 제도 설계상 바로 배출 허용 총량에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권 거래제에서 배출 허용 총량 캡, 그러니까 배출할 수 있는 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식들이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 단순하게 보면 연도별 국가의 배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추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의 배출량 비중에 따라서 단순하게 결정이 됩니다. 이런 로직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따라서 정부가 산업 부분에 대한 감축률을 완화시켜주면 자동적으로 배추권 거래제에서의 배출 허용 총량은 완화된다. 그래서 이제 이 탄기본 목표가 후퇴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제4차 계획 기간 2026년부터 30년까지 그 제4차 계획 기간이 시작이 될 예정이고 이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올해 말까지 정부가 마련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이제 할당 계획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좀 시민사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 탄기본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국가 배출 목표나 이런 부분들이 후퇴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목표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또 다양한 이제 정책 수단들이 있는데 이런 정책 수단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4차 계획 기간에 있어서 아직 좀
개선의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선의 여지를 좀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반영되는 제4차 계획기간의 기본 계획에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는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디테일한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1차, 2차, 3차 계획 기간에 배출 허용 총량을 설정하는 방식은 큰 틀에서는 차이는 없었거든요. 근데 2030년에 NDC의 목표 달성의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보다 배출권 거래제의 감축률을 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거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배출권 거래제는 크게 보면 발전소 그리고 포스코 같은 다배출 기업들이 포괄되는 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체 배출량 73%를 커버를 하게 되고요. 문제는 우리나라는 지금 나머지 27%에 대해서는 이걸 규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제 수준이 없습니다. 수송 부분이라든지요, 농축산, 기타 이제 그 산림 같은 경우에는 지원책은 있죠. 하지만 여기서 배출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30년에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 수단이 뭐냐? 규제를 통해서 그러면 배출권 거래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역에서의 그 감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히려 그 감축률을 좀 배출권 거래제에서 더 많이 가져오자라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의 이제 숫자는 저희 단체에서 계산을 임의적으로 한 값인데요. 그래서 현재 탄기본에 따른 그 국가별 배출 경로에 따라서 ETS에서의 배출 허용 총량을 아주 러프하게 계산했을 때 맨 위에 있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형 감축 경로를 적용하게 되면 이게 두 번째 보시는 이제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송 부문이라든지 농축산이라든지 다른 감축 영역에서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배출권 거래제가 흡수할 수 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배출 허용 총량을 맨 아래에 있는 방식으로 좀 제한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국내 배출권 거래제에서의 그 배출 허용 총량의 선형 감축률은 한 4.8% 정도에서 한 6.2% 정도 수준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기본 계획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예비분을 총량에 모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예비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주머니를 이제 정부가 떼어낸 것인데요. 그래서 요 예비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이 배출 많이 하는 기업이 새로 생길 경우, 공장이 새로 생길 경우 줄 수 있는 그 배출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공장이 주는 경우, 또 이제 배출권 가격이 너무 이제 출렁거리는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용도들에 따라서 정부가 설정해 놓는 별도의 주머니인데 이 별도의 주머니가 지금까지는 일부는 총량에 포함되어 있고 일부는 총량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4차 계획 기간에서는 이 별도 예비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총량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하자. 그래야 2030년에 감축 목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이게 또 하나의 아이디어고요. 특히 이제 2030년 NDC에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던 탄기본에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산업 부분의 감축률은 완화시키고 이 부담을 CCUS나 국외 감축처럼 굉장히 달성이 불확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영역으로 떠넘겼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역발상을 해서 그럼 여기 탄기본상에서 현 정부가 좀 늘려놓은 CCUS랑 국외 감축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실행 주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제에 여기서의 감축 양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자라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유상할당 비율의 강화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유상할당을 특히 전환 부분, 발전소에 대해서는 100%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0%고요. 유상할당 비율을 제4차 계획 기간에서 강화하게 되면 당연히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되고요. 또 이제 환경급증 제도가 지금 시행 중인데 여기에 따른 전력 믹스가 개선이 되고 또 이제 배출권 가격이 정상화되고 정부가 이제 경매하는 유상할당의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기후대응 기금의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이 상세 배출권이라고 하는 이제 제도를 또 이제 배출권거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공장 내부에서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업 투자를 통해서 이제 감축 실적이 나오면 이거를 우리가 공장 내부에서 줄인 실적으로 똑같이 인정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제도를 상세 배출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상세 배출권들이 따지고 보면 감축 기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투자한 그 해외 상세 배출권 사업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쿡스토브 사업이거든요. 한 전체 지금까지 인증된 실적의 80%를 쿡스토브 사업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올해 1월에 그 네이처 유명한 저널이죠. 그 네이처에서 이제 논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쿡스토브 프로젝트를 샘플링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서 나왔던 실질적 그 배출권이 100이 나왔다고 했을 때, 감축 실적이 100이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실질적으로 감축된 효과는 10%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90%는 뻥이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그 감축 효과가 굉장히 이제 미미한 배출권들이 계속 국내 이제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제4차 계획 기간에서 이런 상세 비율 같은 경우를 계속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유지를 하거나 축소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입장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감축 기여도가 높고 실효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이제 수단 마중물이 기후대응 기금일 텐데 현재 기후대응 기금의 작년 예산 기준을 봤을 때 기존의 개별 부처에서 하고 있던 그 예산들을 그냥 기후대응 기금에 모았던 그 비중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후대응 기금을 신설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신규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데 투자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있는 기후대응 기금을 전면 좀 뜯어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녹색에너지 전략연구소 임현지 부연구위원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올해부터 해서 화석연료 보조금 우리나라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 분석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이 연구를 이제 오늘 뜻깊은 자리에 함께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화석연료 보조금이 무엇인지 그 정의와 또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채택한 방법론에 따라서 2024년 그리고 2023년에 정부 화석연료 보조금 현황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또 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분석하면서 좀 규모가 큰 사업 그리고 또 시급히 좀 개편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좀 이슈들을 저희가 좀 선별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7가지 이슈를 이제 선별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 왜 주목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글로벌적으로 지금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는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G20 국가들은 2009년에 처음으로 이제 중기적으로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 그리고 합리화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또 같은 약속을 UN 회원국들끼리 이제 SDG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게 됩니다. 또 G7 국가들은 2016년에 이제 실질적인 그 비효율적인 보조금을 언제까지 철폐할지 이 기한을 설정하게 되는데 그 기한이 바로 내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은 석탄 발전이나 아니면 석유나 가스 난방 같은 이런 보조금들을 실제로 폐지를 하는 것들을 이제 법제화하고 시행하는 국가들도 이미 있습니다. 또 작년에 이제 캅 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자라는 논의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이제 이게 합의문에 채택이 되지는 못했었는데요. 대신에 이제 네덜란드 주도로 12개 국가가 모여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자라는 그런 공동 성명도 발표한 바 있고, 올해 이제 또 다음 달에 캅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또 논의가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해야 된다라는 흐름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화석연료 보조금을 점점 일몰을 연장하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반면에 다들 아시다시피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산상에서 지금 탄소 중립이나 에너지 전환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에 굉장히 의문을 품게 되는 상황입니다. 대신 지금 현재 화석연료 보조금을 세부 사업별로 또 얼마나 주고 있는지 그런 집계를 하고 있는 자료도 없어서 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이고, 이런 현황 파악을 통해서 이런 어떤 세부 사업을 좀 폐지를 하고 그것을 또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 예산으로 개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 방법론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맨 위에 있는 인벤토리 방식과 가격 격차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식은 이제 인벤토리 방식으로, 우리나라 이제 부처별 예산안을 보시면은 세부 사업별로 예산이 이제 쭉쭉 나와 있게 되는데, 그 세부 예산 중에 화석연료 예산들을 뽑아서 이것을 이제 인벤토리를 만들어서 합계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그 바텀업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 정부에서 돈을 들이는 예산이나 조세 지출이나 이런 정부 지출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 한 국가 내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이나 재생에너지 보조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해 보기에 굉장히 적절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이제 가격 격차법이라는 방식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전기 가격에 원가가 있고 지금 현재 소비자 가격이 있으면 그 원가와 그 판매 가격 간의 차이를 보조금으로 그냥 간주를 하는 방식입니다. 좀 인벤토리 방식에 비해서는 좀 용이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 그 동일한 방법론을 사용해서 여러 국가를 분석을 해서 국가 간 비교 분석을 하기에 적절한 그런 방법론입니다.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의 사업들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인벤토리 방식을 채택을 해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인벤토리 방식 내에서도 그 정부에서 지출하는 보조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 이런 것들을 보는 재정 지원을 보는 방식이 있고, 더 넓게는 이제 공공자금, 그러니까 공공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국영기업에서 나가는 이런 자금까지 보는 연구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첫 번째로 지금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예산, 중앙정부의 예산만 보는 것으로 해서 재정 지원 파트만 이번 연구의 범위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또 재정 지원은 직접적인 이제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은 자금의 직접 이전, 그 다음에 세금을 원래 세금을 걷어야 하지만 세금을 인하해주는 그런 재정적 인센티브, 아니면 가격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론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설정한 이제 범위인데요. 저희가 이제 연구한 것은 우리나라 화석연료, 그다음 재생에너지 관련된 정부 부처별 지원 내역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그 세부 사업들을 저희가 화석연료 관련이 된 것, 그다음 재생에너지 관련된 것을 뽑아서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11개 부처에서 이 관련된 보조금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 세부 사업 예산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법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유류세 감면과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정부 예산안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세금을 걷어야 할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세 감면액도 저희가 따로 계산을 하여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분석 시기는 이제 작년과 올해 2개년이고요. 이 보조금들을 저희가 좀 알기 쉽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 4가지 분류 기준을 택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 원별 분류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우리나라에선 지금 수소가 신재생 에너지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이제 재생에너지를 연구하는 기관으로서 이거를 그린 수소와 그린 수소 외의 에너지로 좀 수소로 분류를 해서 그린 수소만 재생에너지 항목에 넣고, 그린 수소가 아닌 다른 수소에 대한 지원은 화석연료를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분류를 해서 이 부분이 조금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또 부문별로 분류를 하였는데요. 그 앞에 에너지원 생산과 전력 생산은 생산 파트이고, 나머지 산업, 수송, 가정, 농업은 소비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력 생산은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것, 전력 외에 다른 그 에너지원의 이제 생산이나 저장, 유통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은 에너지원 생산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 구분은 지원 유형별로 직접 이전은 실제로 보조금을 주는 개별 소비자나 이런 분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들이 직접 이전이고, R&D도 사실 직접 이전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저희는 좀 따로 구분을 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또 세금 혜택은 받아야 할 세금을 좀 감면해 주는 것들, 그다음 가격 지원은 실제 소비자가 내는 가격을 이제 조정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마지막 구분은 수혜 대상별인데요. 생산자와 소비자, 그 다음에 일반 인프라 같은 그런 일반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는 소비자를 또 일반과 취약계층으로 좀 나눠서 실제로 취약계층한테 얼마 정도가 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자 하여서 이제 네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석 방법론에 따라서 이제 보조금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그 그래프의 차이에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재생에너지 대비 화석연료가 10배나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해서 화석연료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세부 사업이 158건에 달하고, 보조금은 올해 기준으로 10.5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세부 사업도 이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69건에 해당이 되고, 보조금은 작년 대비해서 또 많이 줄은 1.1조 원 수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차이뿐만 아니라 2023년에서 2024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사실 증감액 보시면 저기 감소액인데요. 그 감소액이 사실 동일합니다.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지금 10배 차이가 나는데도 감소액이 전년 대비 감소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전년 대비 증감률로 봤을 때 화석연료는 5%밖에 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는 32%나 감소하고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2025년 예산에는 재생에너지 예산이 더 감소한다고 알고 있어서 굉장히 이 감소폭이 빠르게 되고 있는 것이 좀 문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화석연료 보조금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에너지원들에 대한 보조금 분류인데, 석유 지원금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7.3조 원이 석유에 보조금에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가스와 석탄이 한 1조 정도 조금 넘는 수준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부처별로 보시면 이게 이제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세금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의 그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산업부가 2조, 국토부, 환경부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 유형별로 봤을 때 세금 혜택이 지금 7.2조 원으로 거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접 이전은 한 3조, R&D는 한 3천억 원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부문별로 보시면은 이제 수송이 2023년 대비해서 2024년에 또 16% 감소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6.2조 원 정도가 수송에 보조금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전력 생산에 한 1.3조 원 정도, 가정이 지금 에너지 바우처가 좀 크게 늘어나면서 한 50% 이상 또 늘어나서 이제 1.1조 원 정도, 그 다음 농업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은 이제 수혜 대상별 화석연료 보조금인데요. 그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한 3분의 2 정도 가량 차지하고 있어서 한 6.4조 원이 일반 소비자에게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자에도 한 1.5조 원이 보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 이제 취약계층에 좀 화석연료 보조금이 많이 지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취약계층을 저희가 농업 도서지역 주민, 그다음 저소득층, 발전소 주변 지역을 취약계층이라고 보았을 때 요들에게 지급되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16%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저소득 취약계층보다도 이제 일반 소비자에 대한 보조금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앞에서 개괄한 그 화석연료 보조금들 중에 좀 어떤 것들을 좀 시급히 개편을 해야 할까라는 요 이슈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서 보실 수 있다시피 지금 세금 감면 혜택이 굉장히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타겟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냥 일반 소비자나 등등을 위한 화석연료 세금 인하 조치가 굉장히 그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제 왼쪽에 이제
정부의 부처들에서 나온 보도 자료인데요. 이런 것들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국제 유가가 높아지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고자 물가 안정에 대응하고자 화석연료 관련된 각종 세금의 한시적 인하를 이제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은 먼저 이제 유류세 한시적 인하가 굉장히 큰 비중으로 이제 올해 기준으로 4.1조 원 정도가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발전 부문에서도 개별 소비세를 유연탄과 LNG에 대해서 한시적 인하해주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 또 복합 부문에서 이제 LNG나 LPG에 대한 할당 관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몇 달 전에 발표가 나온 것을 통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 부과금도 또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고,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대한 부담금률도 단계적으로 요거는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주겠다라는 이런 발표들이 좀 잇따라 나오면서 이런 화석연료 보조금,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를 이렇게 인하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늘어나고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요것들을 합치면 이제 5조 7천억 원으로 제가 이제 10조 5천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곳에 이제 절반을 넘는 보조금이 지금 세금 인하 조치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막대한 조세 수입이 감소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내할 정도로 이런 인하들이 이제 물가 안정이나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러한 유류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소득 역진적이고, 또 유류세 인하를 통해서 소비를 오히려 더 촉진한다라는 이런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잇따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유연탄인데요. 그 유연탄에 대해서, 수입 유연탄에 대해서 상시로 이제 수입 부과금이나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용 LNG에는 이제 수입 부과금, 관세 이런 것들을 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유연탄에 대해서만 부과를 지금 상시 면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산 무연탄이나 연탄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면제, 상시 면제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석탄에 대한 면제되는 이런 세금 항목들이 이제 OECD 표준 면세 범위보다 상당히 넓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탈석탄으로 가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정책과 상당히 맞지 않아서 석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감면을 해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국산 무연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산 무연탄 같은 경우에 지금 상당히 그 생산과 발전, 사용 이 모든 것에 지금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2010년에 G20 회의에서 2020년까지 석탄에 대한 석탄을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프로그램 이름을 조금 바꿔가면서 여전히 연 1천억 원 가량을 생산자에게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구체적인 내용들 앞에 두 개, 탄가 안정 대책 보조와 대한석탄공사 출자가 고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요 항목들을 보시면은 석탄 가격을 안정하기 위해서 원가와 판매가 간의 차액을 그 광업자나 제조업체에게 보조를 하고 있지만, 또 동시에 광업자가 전년 대비 5% 이상 그 광업 활동을 이제 감축했다라고 하면은 이 감축에 대한 지원비도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올라가지 않기 위해서 보조하면서 또 감축을 하면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불성설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또 자연적으로 좀 감소를 하고 그 지역에 오히려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좀 개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 국산의 이제 무연탄 관련해서 쭉 살펴보다 보면은 무연탄을 지금 생산하고 또 동해 무연탄 발전소를 좀 한시적으로 그 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다 난방용 연탄의 그 수급 완충 기능을 위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국산 무연탄을 좀 퇴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우리 난방에 한 1% 정도 차지하고 있는 연탄 사용 가구들을 좀 저탄소, 탈탄소 그런 난방 기술로 히트펌프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바꾸어서 연탄의 난방을 좀 퇴출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석탄의 생산이나 석탄 발전을 좀 정책적으로 이제 좀 감축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기 폐쇄도 지원을 하고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해서 좀 이 국산 무연탄을 좀 빠르게 좀 퇴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요 난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탄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화석연료를 아예 고착화시키는 방식으로 모든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미 지금 모든 가구의 한 85%가 도시가스 보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도시가스 LPG 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놀라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2050 탄소 중립을 위해서 가스 인프라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인구 밀집도도 낮은 그런 지역들에까지 가스 인프라 시설을 확대하는 거는 사실 자초자산 늘리는 것과 다름이 없고 또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도 그 화석연료를 연탄 쿠폰 같이 그런 에너지 바우처만이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지원하고 또 태양광과 전기 히트펌프 시스템을 보급을 해서 에너지 자립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난방 지원 정책을 조금 더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유류 사용량과 연동된 소득 보전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농업 그 면세유, 그 다음에 이제 수송 화물에 대한 그 유가 보조금이 있는데요. 이러한 그것들의 문제는 이제 목적은 사실 소득 보전, 그 다음에 비용 안정, 이거 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당연히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요것을 꼭 유류 사용량에 연동을 해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실 소득 증대가 뚜렷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연구도 있고 부족 유통 문제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소비를 증가시켰다라는 연구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화석연료 연동에 의한 그런 소득 보조금보다는 다른 대안들을 좀 모색을 해서 바꿀 수 있는 방식들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이제 수송 부문의 보조금이 사실 3분의 2 이상 차지하면서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요중에 이제 또 특히 수송에서 탈탄소를 위해서는 그 친환경차, 전기차로에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좀 담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인데요. 요거는 이제 노후 경유차, 5등급 경유차를 폐차했을 때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식인데 오히려 이제 그 2021년의 연구에 따르면은 5등급 경유차를 보조금을 받아서 폐차를 한 다음에 3, 4등급의 경유차를 또 사는 비중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때 전기차로 전환한다는 조건을 걸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는 좀 더 강력하게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한다라는 규제를 도입해서 사실 보조를 통해서 예산을 계속 지출하기보다는 좀 더 강력한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그 2009년부터 계속해서 일몰을 연장하면서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는 그 혜택을 주고 있는데 사실 총 예산을 보시면은 전기차보다도 지금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 감면에 주는 지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감면을 좀 일몰하고 이것을 이제 친환경차로 좀 전환을 해서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 이제 그린 수소와 저희가 일반 수소를 좀 나누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눠 보니까 지금 수소 보조금의 한 3분의 2 이상이 그린 수소가 아닌 그냥 일반 수소에 좀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에 조금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좀 마련하거나 이런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그린 수소에서도 어떤 부문에 이제 좀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요 그린 수소는 이제 공급은 굉장히 제한적인데 수요는 모든 부문에서 있는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산업 부문에서 이제 산업 부분 사실은 유일한 탈탄소원이 이제 그린 수소이기 때문에 이 그린 수소를 사용하고 발전 부분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이 두 부분에 좀 지원이 집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오늘 이제 그 배출권 거래제 내용이 나와서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할 때 원래는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하지만 이것을 2016년부터 면제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발제자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온실가스 배출권 지금 주요 다배출 기업이 굉장히 막대한 수익을 많이 얻어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 막대한 수익에 그냥 10%를 더 얹어주는 그런 형태로밖에 지금 이 제도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래 목적에 맞게 감축 설비를 투자하는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 좀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유인이 갈 수 있도록 좀 직접적인 유인책으로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요. 지금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현행 정부 예산 중에 굉장히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역진성이 있거나 낭비적인 소비를 조장하거나 이러한 화석연료 보조금 사업이 다수 있기 때문에 이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폐지할지 기준을 만들고 폐지 기한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그 일반 소비자에 대한 그런 막대한 세금 인하 혜택이라든지 오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전기나 가스 요금 같은 것들로 저희는 인위적으로 지금 가격을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많은 혜택들이 일반 소비자를 좀 과잉 보호해서 일반 소비자가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심각성을 못 느끼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 소비자에 대한 좀 너무 많은 혜택은 좀 전면 개편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이제 화석연료와 연동되는 방식을 이제 일몰하고 좀 더 전기화를 지원하고 자립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가 이제 지금은 감축 사업만 보고 있지만 배출 사업도 포함하고 또 막대한 그 조세 지출에 대한 것들도 좀 포함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상 우선순위가 좀 기후 위기에 맞게 조정될 수 있도록 강화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